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의 삶, 나의 보람의 아나운서 한희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한 분도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신 분입니다. 누굴까 궁금하시죠? 1956년에 무대에 데뷔하신 이래로 쉼없이 안방극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우리들의 국민 할아버지가 되신 연기자 이순재 선생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여전히 바쁘시더라고요. 예, 한참 바빴습니다. 네, 드라마가 이제 다 종영이 되고 요즘에는 어떻게 일과를 보내고 계십니까? 네, 이제 뭐 개학이 됐으니까 학교 나가서 학생들 같이 또 공부하고 또 뭐 이제 5월달부터 방송 예정인 작품에 대한 준비도 좀 해야 되겠고.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1956년에 네. 무대에 데뷔하셨다는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럼 지금까지 57년간 활동을 해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겠네요. 네. 예. 반백년이 넘었어요. 어찌가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네, 56년이라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던 뭐 3년 정도 시기였기 되죠.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던 시기 아주 힘들었을 아니었습니까? 때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50년도 6.25가 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고1 때 저지에 나가지고 뭐 피난 땡기고 쫓겨댕기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가장 고등학교 황금기를 놓쳤습니다. 네. 그걸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목요일 두고 지방에 내려가서 대전고등학교에서 한 2년 반 신세를 졌습니다. 다행히 중부의 명문 고등학교들이 청강을 올 수 있게 돼가지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중에 뭐 수복도 보니까 뭐 이건 뭐 1년 후에 올라오는 친구들 뭐 더 먼저 들어간 친구들 또 좀 숙성한 친구들은 전쟁에 끌려나가서 네.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아쉬웠던 학창생활이 오히려 대학교에서 충실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대학 4년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연극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냥 취미로 학교 시절 좀 하려고 그랬던 건데 결국 이제 직업화돼서 오늘 그냥 이오게 됐습니다. 네.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을 하셨는데요. 네. 그 당시에 학과를 선택하실 때 철학과를 선택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그건 뭐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전년도 제가 원래는 34년생입니다. 지금 네. 기록엔 35년생으로 되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고향이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피란지에서 가본적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원적이라는 건 있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본적 하는 단계에서 어른들이 가서 아마 연수를 잘못 말씀드려가지고 기록이 그렇게 돼 있는데 뭐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냥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34년생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사실은 대학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대학교 물리대 정치학과 시험 봤다가 낙방을 하고 네. 1년 후에 이제 다시 재도전을 했는데 아무래도 또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 과는. 그래서 내 딴에는 조금 낮춰간다고 하는 거에 이제 철학과입니다. 네. 예. 들어가서 사실 뭐 한 1년 있다 전과를 하려고 좀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우리 과에는 당대 대한민국의 최고의 석학들이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한 과의 정교수가 너도분 된 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전 서울대학교 안에서도 뭐 아시겠지만 이미 다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우리 해겔 철학의 대가이신 박종홍 박사, 그다음에 칸트 철학의 대가이신 우리 고용원 박사, 네네. 그다음에 교육학의 이인기 선생, 그다음에 우리 윤리학의 최재희 박사, 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공부는 안 했지만은 4년 동안 저분들이 최치만 내 맞고 나와도 대학에 다닌 보람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전혀 생각 안 하고 네. 또 제가 철학과에 있었기 때문에 연극을 계속할 수 있었고 오늘날 이게 직업화할 수 있도록 발전된 계기도 바로 과 때문이 아닌가. 네. 다른 과가 많이 용납이 안 됐을 거예요. 철학과는 그냥 또 그만큼 이해의 폭이 넓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 양해하에 사실은 연극을 이제 계속할 수 있었고. 네. 그 뭐 재미있는 예는 제가 그 졸업반인데 졸업 논문도 써야 되고 하는데 마침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연극 회장이 돼가지고 한 보름 동안 합숙을 해야 될 계기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노인 슬로보이렌 우리
한국 초연 작품입니다만 그때 이제 제가 예산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 주임 교수 시간이 2주가 겹치는 거예요. 고용월 박사 네. 시간에. 그래서 제 이제 그 김우경 군이 바로 또 제 1년 후배고 그래서 둘이 가서 이제 주임 교수님한테 여차여차해서 이게 한 2주 빠지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러고 있더니 그래 연극도 잘하면 철학이야. 네. 열심히 해. 사인해. 그래서 미리 사전 사인하고 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이해가 네. 우리들이 이제 이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기가 그래서 천직이 되셨잖아요. 네. 하늘에서 내려준 직업이다. 천직이라는 그 표현하기가 참 힘든 건데 이 선생님의 경우에는 누구나가 정말 천직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이제 우리 직종은 이게 대단히 가변적인 직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직업하게 되면 사실상 수익성을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사회적으로 인식이 높고 소위 말하자면 좋은 직적이다 하는 거는 뭐 뻔합니다. 예. 뭐 고시를 봐서 관료가 되는 거 아니면 법관이 되는 거 뭐 가장 지향적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의료계통이죠. 네. 의사가 되는 거. 뭐 그다음에는 뭐 학교에 나가서 교수나 이런 게 사회적 존경을 받는 직종이다. 뭐 대학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사실 우리 직종은 그 당시 50년대 60년대 인상은 최하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랬죠.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직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안 돼 있었고 예. 또 여기 종사했던 분들이 일부는 뭐 그렇지 않았겠지만은 더러는 뭐 어떻게 뭐 때문에 사실 이걸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예술적 충동이나 예술적 가치관 가지고 하는 이해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우리 전에도 이제 고인이 되신 우리 이해랑 선생이나 김동원 선생 같은 분들은 뭐 일대 예술가 나오신 분들인데 일본에서 공부하시면서 신국운동에 주도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은 한국 연극 형태의 어떤 새로운 시도. 왜냐하면 과거 우리 일본에서부터 배워온 연극의 형태는 사실 신파 연극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연극 형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서 우리나라에 와서 재현한 게 우리나라에서 신파 연극이에요. 근데 이제 동경 본바닥에서 공부하신 분들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우리 게 아니다는 일본의 한국화다. 그런 데서 이제 새로운 신국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 신국운동의 뭐 제 가장 기본적인 연기로는 스타니스lav스키 메소드예요. 거기에 충실해서 이제 신국운동이면서 신파와 신국이 이제 구분되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예술적인 어떤 의지와 예술적인 그 충동을 가지고 시작했던 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악극단을 중심에서 행하는 분들은 물론 이제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신 분들이 많지만 예술적 경지보다는 조금 더 흥행적인 또는 어떤 그 오락적인 이런 기능에 더 치우치지 않았나 네. 하는 그런 차별화가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연기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도 뭐 훌륭한 배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고 호장강 선생 같은 양반은 거기 출신이지만 아주 다양한 연기력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연기자 선배들이셨는데 근데 우리 때는 사실은 그때부터는 이제 인식이 좀 달라졌죠. 그러나 다만 저것이 예술이 아니냐. 특히 같은 우리 분야에도 극작, 연출권을 예술가 인정하는데 배우가 과연 예술적 행위냐. 네. 사실 순수 예술 쪽에서는 우리 행위를 일종의 모방 예술이라고 이렇게 그것도 잘 쳐줘서 그런 겁니다. 아니면 아주 비할 뿐인 거예요. 뭐냐면 광대, 딴따라 이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직업으로 선택한다는 거 당시는 거의 힘들던 시절이었죠. 네, 근데 우리는 직업으로 선택하려고 한 건 아니고 네. 대학교 때 이제 우리가 좀 요즘은 젊은 친구들하고 좀 이걸 지향하는 친구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는 그 당시 우리는 좋은 볼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 전후니까 각국의 영화가 다 들어왔어요. 뭐 대표적인 이태리 네오리얼리즘 계열의 작품들, 뭐 데시카니, 페로니니, 비스콘티니 이런 대가들의 작품들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불란서는 30년대, 40년대 고전서부터 뉴벨버그, 요즘 이제 고다로나요는 롤루쇼트 이런 뉴벨버그나 이게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이건 철저히 예술 영화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영국만 하더라도 올리비어를 중심으로 섹스피어 영화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이제 오락 영화하고 이제 예술 영화 같이 공존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저런 경지, 특히 이제 제가 감동을 느낀 거는 대학교 2학년 때 올리비어 해물렛입니다. 로렌스 올리비어라는 그 영국 배우의 해물렛인데
그러면 로렌스 올리베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물론 기록이 없어요. 네. 뭐 프로그램에 약간의 소개가 있을 뿐이고 나중에 다른 이제 참고를 가지고 리서치를 해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영국의 웨스트엔드나 올드빅, 소위 섹스피어 전용극장 극장장을 했던 분이고 상임 연출자고 배우고요. 따라서 서울에는 나이트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보다도 연극적으로 앞서가 있는 네. 본바닥에 영국 섹스피어 전용극장의 본바닥에서 인정하는 예술가단이에요. 그럼 이건 예술적 창조 행위다. 그럼 우리가 아마추어지만 발견한 거예요. 네. 저 정도면 저거는 참 예술이다. 한번 해볼 만하다 하는 이제 그런 충동을 느꼈고 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조금 더 마니아가 되다 보니까 영화는 제목을 안 봅니다. 감독을 봅니다. 그 영화라는 건 철저히 그런 감독의 예술이기 때문에 감독을 보고 하면 뭐 틀림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윌리엄 와일러 하게 되면 와일러는 여러 작품의 전 장르를 다 했어요. 근데 가보면 어느 분야든지 미치지가 않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벤허 같은 건 뭐 서극의 참 금자탑을 세운 작품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서부활구 공연다 빅칸출이라는 이런 영화 같은 거. 그다음에 멜로드라마 하게 되면 이제 베스트 여자 아울 라이브라는 거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거 아카데미 작품으로 탄 작품들. 그다음에 이제 소부문은 로마의 휴일 같은 로맨 홀리데이나 또는 그 컬렉터 같은 이런 또 이제 심령적인 이런 작품도 많이 했고 또 미스테리도 따라서 그러니까 감독을 보고 하는 그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 배우입니다. 네. 명배우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참 동경하는 배우 중에 대표적인 배우가 프랑스의 장 루이 바로 같은 그건 뭐 대단한 연극계의 지도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양반은 알베르 까미의 그 페스트를 희곡화시키라 해서 뭐 제목은 이제 우리 번역 제목은 계엄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작품을 본인이 초연 연출 지원한 사람이에요. 네. 뭐 그런 정도의 문학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프랑스의 장곡도 하면은 아카데미 회원의 유명한 대표적인 시인인데 이 양반이 영화 연출을 했어요. 1년에 곡도의 작품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예술적 행위다. 또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한 거지. 네. 돈벌이로 아마 우리가 덤벼들었으면 벌써 전직했을 거예요. 예.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시절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만 듣는 세대잖아요. 요즘의 젊은 세대들과 비교하면은 참 낭만적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현업에 들어와서 행위하는데 큰 그 미천이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작품은 거의 다 사람의 얘기이기 때문에 네. 명작의 영화라든지 혹은 뭐 고전의 영화라든지 혹은 또 개인 얘기라도 인간 중심의 얘기이기 때문에 네. 거기 소위 말하자면 인간적 표현에 대한 네. 우리가 이런 게 모델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그 명연들을 많이 봤고 또 명배우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나중에 이 길로 들어서게 된 하나의 계기도 됐고 또 거기서 훌륭한 예술적 가치관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밀고 나올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영국에서 시작을 하셔서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를 또 하게 되셨잖아요. 드라마 최초의 드라마에 출연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드라마는 사실은 1956년도에 종로 네걸이 있었어요. 보신각 바로 그 지금 보신각 여기서 건너다 보면 보신각 오른쪽에 HLKZ라는 콜사인을 가지고 그때 번 이름은 제가 중앙방송인가 뭐 서울중앙방송 하여튼 번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콜사인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 5층 목조 건물 안에 방송국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때 물론 생방송이죠. 이게 59년도에 불이 나서 소실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1년도 KBS TV가 개국이 되면서 한국의 텔레비전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본격적인. 그때 이제 KBS가 그 나도 인간이 되련다 하는 유신 선생의 작품을 여기 뭐냐면 창립공연에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뭐 탤런트를 따로 뽑아서 방송국에서 교육시키던 때가 아니잖아요. 참여는 주도는 우리 신협 연극계 선배님들이 주도해서 있어요. 연극 배우들이 주로 물론 우리 장민호 선생 아마 이 양반들이 나오시고 우리도 이제 가서 끼어서 같이 하고 첫 번째 연출을 이제 우리 동료 이기아 씨가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아 씨가 이제 텔레비전 연출 제1호입니다. 지금 뭐 고인이 됐지만은 연대국회를 주도했고 우리 신호극장 대표를 했고 또 연극에 그 당시 젊은 연출가로서 아주 총망많은 연출가였는데 텔레비에서도 그 사람이 이제 최초의 그 연출을 했고 이게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의 시작입니다. 네. 내용이 어떤 드라마였어요? 나도 인간이 되련다. 그건 일종의 반공 드라마입니다. 예.
그 시절에는 반공 드라마가 많았었죠. 이거는 사실 뭐 이신 선생이 뭐 어떤 사상적 개념을 강조하는 드라마는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인권에 관한 그런 그쪽 체제에 대한 인권에 대한 어떤 그다음에 저 자유 이런 개념에서 그 드라마를 쓴 작품입니다. 그래서 나 후에 그 당시 중앙정보부가 주도했던 실화극장이라는 네. 철저한 반공 드라마 개념은 좀 다릅니다. 예. 그 후에는 이제 철저하게 반공 드라마 이제 중앙정보가 주도해서 일련의 작품들을 쭉 해옵니다만 그건 이제 후기 얘기고. 제작 환경이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전부 생방송입니다. 드라마를 녹화 생방송.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녹화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64년도, 65년도까지 생방송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TBC 생기고 1년 동안 생방송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때 KBS는 다 생방송입니다. 뭐 생방송의 이유를 의미를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건 뭐 축구 현장 실황 중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 시간에 나가서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 방송으로 나가는 겁니다. NG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뭐 그 에너지대로 나가요. 그대로 나가고. 예. 그런데 대강 이제 그 당시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한 20일 잡습니다. 그래서 하는 20일 정도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가는데도 이제 일부 심리적으로 좀 약한 사람들은 긴장들을 많이 하시고. 생방송에는 긴장감 때문에 예. 철저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에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에러가 나면 뭐 방송 현장에 금방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나중에 정리가 돼버리고 그 후에 이제 65년도 들어서면서 녹화가 시작이 되는데 초기 1년 반 정도 내 기억으로는 녹화가 되되 편집이 안 되는 녹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녹화입니다. 예. 그게 이제 한 1년 반 정도 유지가 됐어요. 지금에 비하면 아주 대단히 원시적인 건데. 네, 그렇죠. 그 대신 제작 정신이나 제작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지금하고는. 그 당시는 뭐 90년대까지 난 이어왔다고 보고 있는데 그 극작가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그 당시 우리 한운사 선생, 지금 생존해 계신 우리 유호 선생, 그다음에 김용수 선생, 김희창 선생, 이미재 선생, 당대 대한민국 최고의 분들. 이 양반들의 작품들.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작품 내용이 기가 막힌 거야. 요즘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막장 드라마는 그 양반들 다루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작가들이 아니에요. 작가적 자존심과 작가적 위상을 다 각각 가지고 있는 작품들. 그러니까 작품을 보게 되면 이건 어느 분의 작품이라는 게 금방 판결해. 누가 누구의 작품인지 구분을 못하는 이런 작품은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 네. 그런 대가들의 작품이에요. 그걸 우리가 철저히 연습해서 연극 커트 통과니까 생방송으로. 그러네요. 바로 연극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런데 상당히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심리적 압박감을 극복 못해가지고 결국은 텔레비전 메커니즘에서 탈락한 친구들이 많이. 물론 나중에 이제 연극계 가서 큰 일들을 합니다. 네. 그런 일화들이 있었고 이제 65년 이후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녹화 방송에 가려고 그다음 편집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야외라는 게 없었어요. 예, 전부 스튜디오 촬영. 그럼요. 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TV 시대에 야외를 한번 시도해봤는데 스튜디오 카메라가 나가야 돼요. 예. 그 큰 카메라를 10촌을 다 들고 나가서 보려는 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궁라인에 대한 사극을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그때 이제 그 선우용 여씨가 처음 데뷔하는 작품입니다. 나인으로 이제 나오는 작품인데 그 비 오는 가서 녹화를 하는데 자꾸 라디오가 새 들어오는 거예요. 케이블 통해서. 결국 못하고 후시 너무 해버렸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이걸 해야 할 정신은 철저했어요. 네. 왜냐면 연극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연극하는 기본으로 철저하게 어느 정도 철저하면 이게 말에 대한 훈련이 우리 물론 연극행 때도 그랬지만은 우리 직종은 소위 말하자면 시청자나 관객을 대상으로 해서 말로 먹고 사는 직종은 이건 우리 언어에 대한 개념이 투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표준어가 있고 우리 공용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전 펴놓고 했어요. 요즘 우리 이제 전영훈 선생이 이제 간춘인 콘서트가 나왔죠. 그때는 원 사전 펴놓고 이게 장음이냐 중음이냐 네. 이거 다 따지고 했어요. 그게 기본입니다. 예. 예. 또 선생님들이 작가들이 앉아 계시고 이봐 그건 발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발음이야. 그분들이 다 철저하게 그런 바탕에서 우리가 준비해 왔던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초창기 작업입니다. 언어 훈련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금도 이 선생님께서 대사를 낭독하실 때는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요즘도 연습하시나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 조금은 이제 아쉬운 것이 우리 말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 직장에서 많이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 김지현 선생 같은 정도가 돼야 당신이 연습장소에 나오니까 딱 놓고 이번에 뭐 우리가 무작위 상팔 때도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해보니까 바람이 그게 아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무슨 생활에 불편은 없겠지만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극적 표현을 할 때는 언어 때문에 언어의 불확실성 때문에 내용이 전달되고 안 되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애들하고 워크숍 할 때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일반 일상생활의 용어는 그렇게 해도 전달이 되겠지만은 하나의 작품의 내용을 전달할 때는 셰익스피어, 체홉 그렇게 해가지고 내용 전달이 안 된다. 네. 정확한 언어를 구사를 해야 되고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기본이고 또 이거는 일종의 우리 직수의 의무다. 네. 지금 뭐 시대적으로 강조가 안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우리의 의무다. 이 시대가 지나가면 또 그것이 주장되고 또 그것이 필요한 또 그것이 요구되는 시대가 또 올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배우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우리나라 언어에 대한 자기 나라 말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는. 네.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바로 언어에 있다. 아유, 제가 지금 강의를 듣는 듯한 기분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 좋아하시는 곡 가운데서 한 곡 듣고 얘기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한 곡 선곡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그 빈 크로스비 뭐 참 모르는 분도 요즘 젊은 친구도 잘 모르지만 참 미국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가수입니다. 저기 뭐 네킹콜이나 빈 크로스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당대를 풍미했던 대가수입니다. 네. 뭐 요즘 좀 알겠지만 프랑크 시나트라는 저 제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When the Red Roses Grow라는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아마 참 듣기 좋으실 거예요. 네, 함께 듣겠습니다. 나의 삶 나의 보람, 오늘은 한국 연기계의 대부이십니다. 이순재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안방극장 텔레비전이 이제 보급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드라마와 친숙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영화 배우보다 탤런트들이 더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특별한 오락거리가 별로 없던 시절에 이 텔레비전 드라마 다양한 장르에 출연하셔서 전 국민을 울고 웃게 하셨는데요. 그 많은 작품 가운데에서 어떤 작품이 생각이 많이 나시나요? 예, 이제 저희 젊었을 때는 이제 뭐 KBS를 거쳐서 64년도 TBC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만 그 TBC 시절에 초창기에서부터 한 10작품 이상을 연작으로 우리 유호 선생 유호극장 시리즈라고 네. 해서 작품을 낸 게 있습니다. 거기 참 명편들이 나옵니다. 뭐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내 멋을 산다. 네. 예, 그다음에 일요부인. 일요부인. 예, 일요부인이 아주 뭐 멜로드라마죠. 네. 예, 그래서 그 전작들은 그 당시 아마 지금 시청률로 하면 아마 30-40% 이상 다 올라갈 수 있는 작품들이거든. 그 당시에 이제 텔레비전 수상기 보급이 적게 되니까 한 가정에 하나 정도 있을 거만. 네. 게다가 지금 저는 대형이 아니라 보통 17인치, 19인치 정도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애들이 자꾸 글렁 보이니까 부모들이 캐비넷 속에다 집어넣고서 네. 저희들만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예. 경우가 있고 요즘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히트 드라마든 저 파티하다가 술 먹고 텔레비 보러 집에 가야겠다. 지금 뭐 이제 각자의 텔레비가 있으니까 현장에서도 볼 수 있죠. 근데 집에 가야만 본다는 말씀이에요. 식당에 뭐 텔레비가 없으니까 그게 먹다 말고 그 드라마 보기 위해서 가는 게 이제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일련의 그런 이호 선생의 작품, 그 다음에 우리 한우사 선생의 일련의 지가 이제 출연 작품으로서는 이미자 씨의 그 주제가가 됐던 서울이 왔냐. 아, 예. 예. 그런 드라마. 그 다음에 이제 사극으로서는 우리 신봉수 씨가 쓴 연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지가 이제 거기서 악역을 하는데 네. 그 연화라는 이제 그 무대가 용문에 있는 회암사라는 사지입니다. 터입니다. 지금 터밖에 없습니다. 아마 몽고병한테 소실했다는 역사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는 건데 어떻든 간에 그 드라마가 나감으로써 거기에 불교교 저 신자들의 순례지가 됐어요. 호흡을 암자나밖에 없어요. 그거 몰랐다가 드라마가 나가니까 거기서 어느 날 총무원장께서 주재하는 법회가 거기서 대법회가 벌어집니다. 이제 갔는데 우리 그 연출원 고 김재영 씨가 거기 이제 조계조에서 표창장을 주는데 내 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냐 그랬더니 형은 악역을 해서 없다. 알았다. 악역이고 뭐고 하냐 했더니 우리를 위해서 오늘 법회니까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그 단상호에 파라는 괴짝에 쓰는데 보니까 7개더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작가 연출자하고 배우 5이에요. 네. 그 배우 5이 누구냐면 고 김동훈, 그다음에 저 여자 주인공을 했더니 고은아, 네. 그다음에 거기 이제 강부자, 그다음에 김창수, 그다음에 박병호, 네. 5이에요. 그런 것보다 그 다 줬는데 끝났는데 그 당시 이제 총무원장님이 선경산 선임이십니다. 이 양반이 이제 법회로 오고 계시던데 뒤에서 할머니가 일어나시더니 왜 이순재 씨 안 주냐. 그 양반은 내용을 모르니까 총무원장께서 모르니까 그냥 주라고 해서 준 거예요. 이 양반이 뻥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불교가 그렇게 편이 아픕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이게 배역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 출연했던 배우들 주는 거 아니냐면 이순재 씨가 악역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또 드라마가 떴다 이거예요. 네. 아니 악역이라고 안 주는 법이 있냐고. 악역을 주는 게 이순재 씨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불교가 이렇게 편해 보니까 그냥 놀랐어요. 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저 알아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나중에 청문회에서 부르더라고. 특별히 하나 더 만들어줘.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네. 그런 정도로 사실 그 당시에 드라마가 저 히트 드라마는 뭐 TBC뿐만 아니라 KBS고 뭐 KBS의 여러 TBC, 아시 또 MBC 그 후에 MBC 일련의 드라마들 다 히트한다 보면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언론 통폐합 이후에는 KBS에서 제가 이제 81년대 코리아 판타지 때는 3부작 특집밖에 안 했어요. 어떻게 배역을 잘 안 주더라고요. 그러다 82년도에 이제 처음 대하 드라마 타이틀로를 맡은 게 풍운입니다. 거기서 이제 대원군을 맡았는데 제가 그 완전 결심을 한 드라마예요. 사실 그 대원군은 거기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오늘날 담배를 끊은 동인이 거긴데 왜냐면 언론 통폐합에 KBS를 잘 안 알아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뭐 통폐합 직후니까 뭐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우리 TBC에서 건너간 친구들도 이상하게 우리를 손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황운진 군이 연출한 그 드라마에 제가 캐스팅이 돼가지고 번트를 한번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담배를 끊은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 대원군은 나로서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표현한 드라마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대원군은 그 양반의 스케일 때문에 전부 큰 사람들이 했어요. 우리 신영균 선배, 김성호 선생, 그다음에 우리 동료 가운데 최부람, 또 뭐 김성호 다 이런 사람들. 근데 사실 오척 탄구예요. 네. 그 조그마한 체구에서 나오는 그 웅장한 스케일 이걸 역설적으로 표현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저로서는 참 심혈을 기울여서 한 드라마가 바로 KBS 대하 드라마.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그 시간대에 주연하면 다 대상을 주는데 대상을 안 주더라고요. 네. 그 시간대 주는 사람들 대부분 다 대상의 80%를 차지했는데 나로서는 열심히 잘했다고 보는데 안 주더라고요. 서운하셨어요? 서운하셨어요? 아니 서운할 거 없어요. 워낙에 이제 상업은 거리가 좀 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했죠. 그 대신 대한민국 방송대사에서 상을 탔어요. 제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후에 KBS에서 이제 그 이후에 뭐 여러 작품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보통 사람들 뭐 최장수 1위 전속이죠. 네. 이게 이제 뭐 우리 나연숙 씨의 역작입니다. 최장수 횟수 3년 이상을 500회 가까이 했으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고 그러다 이제 좀 후리화가 되면서 이제 MBC 가서 한 작품들 사나이 뭐길래 그다음에 1년의 사극들 네. 허준 상도 이산 이런 작품들이 이제 저로서는 상당히 기억에 남는 작품들이고 네. SBS에서 한 작품 중에서는 꿈의 공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하나의 그 상황을 제시했다고 보는데 바로 그 재벌의 은퇴한 재벌이 소위 말하자면 여기 가서 서비스하고 올라가서 봉사하는 건 지금 나중에 현실화가 돼가지고 그 배 선생께서 실질적으로 롯데 가서 활동하시는 그런 그 기록이 나옵니다만 그런 그 좀 전제된 작품들 그런 작품들이 대부분 이제 기억에 남는 작품들이죠. 네. 그러시다가 또 코믹 장르에 출연하셔서 인기를 많이 끄셨어요. 예. 그렇죠. 그 이제 뭐 거침없이 할게 네. 잊지 못하고 할게인데 그 사실 시션 드라마는 그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이제 그런 그 장르가 있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예능 프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예능화가 되는데
뭐 예능이나 연기나 마찬가지지만 원래는 그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형태의 그런 장르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것이 보통 이 선생님 나오시는 드라마 또 이제 연극 무대에도 이제 자주 오르셨으니까 보면 그 긴 대사를 어떻게 저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다 외우실 수 있을까? 제 장기가 아니라 네.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다 배우다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못하면 배우를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동시에 겹치기 출연하실 때도 많이 계셨잖아요. 뭐 많이 했죠. 네. 이번에도 그 무작위 상팔자하고 저기 마이 네. 전반부를 같이 겹쳤고 작년 초에도 1연속 하고 저 MBC 1연속 1000번의 입맞춤하고 또 대물 또 마이 프린세스 뭐 이런 것들 겹치기 좀 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집중하시기에 좀 힘든 경우 없으셨어요? 한 작품을 해야죠. 네. 한 작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여건상 또 거절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컨트롤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왕이면 뭐 하나에 집중하는 게 낫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드라마 촬영 과정을 그냥 겉핥기식으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 거기에 이제 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요즘에 대본이 상당히 늦게 나와서 그 점이 참 힘들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쪽대본을 보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몰입해서 하기가 참 힘이 들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이 선생님의 경우에는 어떠셨어요? 뭐 그건 뭐 현실이 그러니까 거기 수능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건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전 세계에 그런 식의 제작 조건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다 사전 제작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일본에서 영화, 연극, 텔레비 다 배워왔어요. 어쩔 수 없어요. 거기 그 문화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흘러들어온 건데 거기서 하나의 형태만 배워왔지 제작 정신이나 제작 조건은 우리가 외면해버렸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대본이 초고를 가지고 하는데 네. 물론 초고도 흠이 없으면 초고 가지고 하죠. 옛날 작가들은 그 문단에 등단한 대가들이 물론 대본은 초고지만 사실은 그분들 두세 번, 네 번 수정을 한 대본들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도 현장에 와가지고 연습할 과정 쓱 보고서 배우의 어휘가 잘 안 맞는데 되면 그쵸. 또 우리 김선 작가도 그래요. 연습하는 과정에서 발음이 이상하거나 또는 초고에서 지난번에 어떻게 됐지? 이렇게 됐지? 이거 내가 있었구나. 그 수정이 됩니다. 작가가 수정을. 근데 오늘날은 보게 되면 어떤 작가들은 작가가 현장에서 볼 수가 없어요. 연습 장소에서. 처음 미팅할 때 나와서 개발적인 얘기만 하고 끝나고 회당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 작품 써서 보니까 그러겠지만 그건 책임의 배예요. 네. 왜냐하면 나와서 배우들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이나 그 작품상의 성격 규정은 작가가 와서 설명을 좀 해줘야 된다. 물론 연출한테 다 충분히 개진이 돼서 연출 현장에서 배우들한테 그런 걸 요구를 하면 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건 작가가 와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 일체 없어요. 그냥 책 읽기 한번 끝나면 그만인 거예요. 네네. 우리 때는 물론 그 소리할 작품이 아니겠지만 한 번이 아닙니다. 보통 이틀 사흘 책 읽기 합니다. 정확한 발음, 정확한 언어 구사, 여기서 시작해서 역할을 창조해야 돼. 충분한 거예요.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이제 속성들이 좋아져 영민해지고 똘똘해졌으니까 뭐 대충 해도 비슷하게 하겠지만 잘해요. 잘하는데 그러나 우리 작업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작업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급하다면 쪽지 대본을 내놓는다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되면 글 쓰지 말아야 돼요. 네. 수십 명의 피해를 주는 작업이에요. 그런 정도의 능력이면 텔레비 드라마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가서 수필을 쓰든지 소설을 지멋대로 안방에 앉아 뭐 열흘에 한 편 내든지 이틀에 두 줄 쓰는 건 지 맘대로 하고 이거는 공동 작업이고 영상이 주목적이 된 작업이에요. 글이 주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연기를 표현해내는 작업인데 그걸 쪽지대본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건 네. 자기 작품에 대한 자존심도 없고 책임도 없는 사람이야. 네. 그런 작가는 방송에서 스스로 퇴출시켜버려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시청자들은 양식에 관한 문제지. 네. 배우가 숙지하고 연출이 충분한 연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리기도 바쁜데 어떻게 쪽지대본으로 뭘 하는 얘기예요. 네. 네. 그걸 수용하는 방송 자체에 문제가 나는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런 작가는 우선 양심적이면 양심이 있으면 스스로 관둬야 되는 거고 그런 양심이 없으면 방송에 퇴출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얘기 듣다 보니까 벌써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이 선생님. 예. 내일 한 번 더 나오셔서
이 선생님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청취자 여러분께 또 소개해 주시는 시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곡도 좋아하시는 곡 가운데서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기 네킹콜의 네. 모나리자. 저는 아주 대단히 히트한 곡입니다. 그리고 네. 뭐 당대 미성으로 저 네킹콜은 정말로 흑인 가수지만은 이 팝의 제왕이다. 그 킹이라는 붙여서 그래서 닉네임으로 붙은 겁니다. 네. 넷콜입니다 원래. 예, 그걸 그렇군요. 킹자고 붙은 겁니다. 네, 네. 모나리자 네킹콜의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그래야죠. 마치겠습니다. 이순재 선생님과의 시간은 내일 또 계속됩니다. 안희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